자, 이제 서양사 궤도나고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는 그 고대사 있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만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요번에 그 이집트 종교개혁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여기 살펴볼 수 있어요. 볼 필요 있어요. 서기에 보면 그 서양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양사에 좀 집어넣는 중동 역사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부분하고 좀 약간 뒤에 보면 이슬람 역사 있는데 이슬람 역사 그냥 건너뛰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집트하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집트부터 볼게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집트니까. 자, 이집트는 이게 고대 이집트죠. 여기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와 관련된 내용이 서총에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서총을 이제 서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이집트는 이제 고대 이집트 정치사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 BC 280년경에 이집트 사제였던 마네토라는 사람이 그리스로 만든 연대기에 따르면 이집트 역사는 30개 왕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구분할 때 이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최신왕국 이렇게 있고, 보통 교과서에는 그냥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여러 왕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화국 때 보면 앞에 이제 여기 나오는 공화국 이전에 상이집트하고 하이집트 국가가 있었어. 여러 부족 국가들이 통합돼서 상이집트, 하이집트 국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지도가 보이시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이집트에 이제 오늘 그리스 폴리스하고 비슷한 그런 노모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 국가도 있었고 이들이 서로 통합하고 통합되어 갖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일강 그 지역을 중심해서 이렇게 나일 삼각 지역이 여기가 이제 뭐냐면 하이 이집트고요. 여기가 상위 이집트예요. 네. 그럼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인 인구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여기가 풍부하게 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 이집트 지역이 더 많았어. 이쪽이. 근데 실제로 통일했던 배경은 누구냐면 상위 이집트예요. 상위 이집트 세력들이 이제 하이 이집트를 통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워진 게 1왕조가 만들어져. 1, 2왕조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고왕국의 출발점이야. 통일왕국의.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초기 때 이제 수도는 여기 보시면 이제 위치가 테베가 있죠. 테베. 요 테베가 정치적 중심지였어요. 여기가.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고왕국은 이제 1, 2왕조 때 이집트가 통일되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피라미드 있죠. 기지에 있는 그래서 쿠프라, 메키우라, 카프라 이런 큰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는 요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5왕조인가 6왕조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있는데 이때 이제 뜰 중간기가 있어요. 이때는 혼란스러운 거야. 요때는 중앙집권 국가였는데 요때부터 이제 지방 분권색들이 막 등장하면서 잠깐 혼란기 있다가 7, 15왕조 때 이제 얘기죠. 1중간기 때 지방분권과 지방 혼란이 있었다. 그러다가 중앙국으로 넘어와요. 중앙국은 11왕조에서 12왕조인데 아까처럼 고왕국처럼 중앙집권 국가가 못하고 요 1중간기에 영향을 받아서 요때도 뭐냐면 정치 안정했지만 좀 지방분권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권한이 많이 약해져요. 요때. 자, 그러다가 이제 제2중간기가 들어갔는데 이 중간기는 이제 기원전 19세기부터 해서 이제 16세기 때, BC 19에 16세기 때인데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시소스 민족, 이거 외워두세요. 이 시소스 민족은 오늘날 어떤 민족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고 있어요. 다만 이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복합 민족을 보고 있어. 그리고 그 시소스 민족이 들어왔을 때 그 여러 복합 민족 중에 한 부류가 뭐였냐면 그 우리가 이제 성경책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 가나안 지역에 있다가 시소스 민족이 쳐들어올 때 같이 걷다 같은 그 가나안의 이제 그 부족 중에 몇 개 부족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들어오게 된 거야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가 왜 갑자기 이집트가 나오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 시소스 민족에 했다 같이 건너서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혼란기가 있다가 이 시소스 민족이 이집트에 큰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에 뭘 여냐면 청동기, 청동기를 전파시켜. 말이 끄는 전차를 이제 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집트 하면 우리 청동기 문화라고 기억하잖아요. 근데 고왕국, 중왕국들은 청동기 문화가 없었어요. 다 뭐야? 신석기 문화야. 청동기가 들어온 거는 제2중간기 때부터야.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는 거. 자, 시왕국 시대 때는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뭐냐면 이제 외부 팽창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새로운 신흥 강제했던 그 터키 지역에 스타이트 있죠. 스타하고 싸우고 막 그러고. 자, 하여튼 이 신왕국 시대 때 이제 내용을 보면 18왕조에서 20왕조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이집트 제국 가시대고 그 과정에서 오늘 요번에 시험 문제 아케나텐 종교 정책, 이그나톤 종교 정책이라고 또 하죠. 종교 정책이 있었고요. 그다음 최신왕국에서 이제 21왕조에 31왕조 있다가 세택이죠. 그때는 뭐 수단에 있는 이디오피아 왕조도 막 와서 막 점령하고 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한번 정복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또 이집트를 정복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죽고 나서 포톨로마이오스 왕조가 이때 있다가 로마로 또 넘어가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 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때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서양의 역사니까 건너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있었다. 그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서양사 개론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 역사, 나일강의 역사, 나일강변의 신석기 사회가 문명 단계에 발전된 것이 기원전 5천년경부터 4천년기에 걸쳐서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왕조기라고 부르고 있던 이 시기에 나일강변의 토템시족들의 총락을 이제 도시로 이제 신왕조가 선왕조 시기에 있던 그 왕조가 만들어지긴 시대에 그 도시가 성장했고 이 도시를 이제 그리스의 노메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폴리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이 노메스가 합쳐져서 상왕국과 하왕국 이렇게 형성됐고 나중에 이제 3000년 뒤에 상왕국의 메네스 왕이 전설적 왕인데 유명해요 이 사람이. 예, 메네스 왕이 이제 뭐냐면 국가를 이제 통합하죠. 그래가지고 통일왕국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메네스 왕을 포함한 초기 왕조는 아직까지는 반전설적인 어떤 존재 지내지 않았고 이집트 역사가 확실해진 건 삼왕조 때부터 고왕국 시기라고 이제 부터이다. 그 초기가 이제 근데 1, 2왕조 때도 이제 고왕국에 포함돼요. 여기는 삼왕조가 됐지만 자 메피스를 이제 수도로 한 고왕국 시대의 이집트의 발전기요. 그 다음에 번영의 시기였다. 지금도 보는 사람의 놀라는 기지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사왕조 때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갖고 원래는 마스타바라는 이게 계단식 무덤 형태가 있거든요. 이 계단식 무덤 형태가 삼왕조 때 등장했고 요거에다 이제 마스타바에다가 이제 거기 중간중간에 벽돌 쌓고 흙 쌓고 만든 게 피라미드야. 피라미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는 중왕국과 신왕국 때 없었고 고왕국 때 있었어요. 고왕국 때. 그래서 피라미드는 왜 만들었죠? 이거는 파라오가 죽은 후에 하늘로 승천하게 해서 만든 건데 그때 피라미드 만들 때 백성들 강제 동원되고 만든 건 아니에요.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파라오가 죽어서 신이 되면 자기가 천국에 가려면 파라오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파라오를 위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나중에 신전을 만들어주면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한 거야. 근데 중왕국 때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중왕국 때는 어떠냐면 파워뿐만 아니라 이제 오시리스가 이제 뭐냐면 선택을 받아서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사자해설을 만들고요. 그때부터 미라가 만들어져. 그러면서 피라미드도 이제 왕실에서 안 만들고 망능의 계곡이라 해갖고 거기 이제 뭐냐면 숨어가지고 그냥 무덤을 만들고 무덤을 만든 다음 거기 무덤 만든 사람 다 죽여버리죠. 왜냐면 하도 동굴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라미드는 고왕국 때만 만들어진 거야. 예,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거대 기계의 그 피라미드는 사왕조 시기 때 만들어졌으며 당시 파라오의 절대적 권력과 국왕의 법령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고왕국 말기에 혼란에 빠지면서 그것이 다시 수습되고 건강한 통일에 이뤘던 건 11왕조인데 11왕조가 수도가 이제 테베로 옮기죠. 그래서 중왕국도 얼마 안 돼서 쇠퇴했고 요때 테베로 옮기면서 이제 뭐냐면 사원 이제 아몬난 시작이에요. 아몬하고 나아가 결합이 돼요. 네. 아몬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테베의 신이야. 테베의 신. 지방 토착신이고 나라는 것은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태양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몬하고 나를 서로 결합시켜가지고 중앙국의 권위를 좀 높이려고 했어. 이건 이제 신왕국 때도 되는데 신왕국 테베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몬 나라는 신앙시가 이거 형성돼요. 나와 아몬이 결합된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중왕국 때도 얼마 안 가서 쇠퇴했고 마침내 소아시아부터 침입해온 그 아시아 계통의 시소스 민족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 민족이 이제 어떤 영향을 줬다고 했죠? 청동기를 전파시켜주고 말이 끄는 전차를 전파시켜주는. 예. 그래갖고 지배를 받게 됐다.
그래서 17왕조 시기 때 이집트는 실소스를 몰아내고 신왕조를 수입했고요. 신왕국 시대 때 이집트는 공화국 시대의 국력과 번영을 되찾아 크게 발전했고, 이때 이제 아까 그 말이 끄는 전체 있죠. 이것들은 이제 군사를 강화시켜 제국주의 정책을 팽창했다. 그 결과 이제 이집트 세력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멀리 유프라테스 강에 미치게 됐으며, 특히 이제 시타이트하고 싸우게 돼요. 시타이트. 그래서 이 시타이트와 싸운 전쟁이 되게 유명한데 렙센스 2세 때인가 3세 때 이렇게 싸워요. 잠깐 이제 좀 보면 여기는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그 서양사 총론 보면 되게 자세히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보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는데 13 이게 나와 있나? 네. 전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네. 람세스 2세 때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그냥. 예. 람세스 2세 때 카데시 전투에서 그 시타이투군하고 맞게 돼요. 카데시 전투. 예. 람세스 2세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소설책에도 주인공이 됐던 사람이야. 카데시 전투가 있는데 요 카데시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시타이트가 이겼을까요? 이집트가 이겼을까요? 결론은 시타이트가 이겼어. 왜냐면 시타이트는 뭘 가지고 있죠? 철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집트군은 뭘 갖고 있어? 청동기대지만 청동기는 소수의 그 지배층만 갖고 있는 거고 대부분 석기를 가지고 싸웠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지.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집트의 팽창 정책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카데시 전투에서 이제 람세스 2세와 시타이트가 싸우고 나서 그때 후전 조약을 맺게 되면서 세력권 이제 분배를 하고 그러거든요.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러나 이제 신왕국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그 세력이 이제 외부부터 이른바 해상민족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해상민족이라는 민족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외국 같은 존재인데 좀 정체가 불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해상민족은 그 당시 시타이트를 멸망을 시켰고요. 이집트에서 국력을 약화시켰고 심지어는 이제 그 만약 미케네 제국적 미케네 문명도 공격해가고 심히 약화시켜놨어. 그래서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정확히 지금 정체가 나오지가 않아 지금. 하여튼 자 그래서 기원전 12세기 이후에는 리비아, 에디오피아 같은 다른 민족의 이제 최신 왕조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26왕조 시기 때는 일시 부흥에 노력을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대왕 그 로마에 각각 정복되어 이집트 고대 사회가 막을 내렸다. 그럼 이집트의 사회 경제 구조를 볼게요. 이집트는 고왕국 시대 때 고대 국가 체제를 완성시켰으며 그것은 동양의 전제주의 국가였다. 이 전제 국가의 지배자의 칭호는 큰 집이라는 뜻은 파라오죠.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야. 살아있는 신이죠. 근데 이와 대비돼가지고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은 신은 아니죠. 신의 대리자죠. 그만큼 왕권이 강했다는 거야. 그래서 파라오는 신의 후손이고 신의 신적 존재로서 절대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국가의 전부였고 정치와 종교는 파라오에 결합되었다. 전 국토가 이론상 파라오의 소유였고 상업이나 농업 등 모든 경제활동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왕실에 납부된 모든 생산물은 상이집트, 하이집트 두 개의 창고에 수납되었으며 일찍부터 2년마다 전국의 토지, 수확량과 가축의 수요, 왕실 창고의 재고량들이 조사가 실시되었다. 성스러운 절대적인 지배자의 파워 밑에 그를 보좌하기 위한 승려와 관료들이 있었고 관료 조직은 오늘날 재산과 장차관에 해당한 지책이 있었고 그 밑에 각종 공공 분야별로 있었다. 그래서 가공 작업은 주로 노비에 종사했으며 빵의 제조, 가마니와 새끼줄의 제조, 탈곡, 직조 등을 해줬고 이러한 행정기구의 실무자들 많은 서기가 있었다. 이때 서기라는 사람은 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글을 않는다는 거하고 이때 글을 하는 건 의미가 달라요. 이때 글을 한다는 건 상당히 엘리트 계층이고 뭐냐면 상당히 박식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들은 문자를 독점하고 큰 자부심을 가졌으며 실제로 존경을 받기도 했다. 지방행정은 전국을 가구의 부족국가를 토대로 40개 노맨스로 구분해요. 하나로 임명한 지방장관이 간장하였다. 지방장관은 강단 영지와 수수의 궁정을 가지고 지방의 호족으로서 중앙세력이 약화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독립하려는 지방 군권적인 어떤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동양적인 고대의 전제국가가 다 그렇듯이 이집트는 경제력과 부도, 주로 관계의 농업에 의존하고 있고 자, 이 밖에 전쟁과 정복도 무시할 수 없는 불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사회 구조 계층이 있으니까 이제 보고 문화 볼게요. 문화. 자, 이집트 농경사회나 도시는 저마다 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다신교적 신앙 속에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낸 신이 누구냐면 호루스와 태양신 나였다. 레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테베의 신이었던 아몬이 있었고 나중에 이 나와 아몬이 서로 결합되죠. 그래서 나, 아몬 이렇게 이제 불러지죠. 그다음 이집트의 생명인 나일강과 농업신 오시리스. 이 오시리스는 이제 그 뭐냐면 저승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인이 죽을 때 와가지고 이제 이 오시리스가 딱 있고 이집트인이 이제 와서 내가 그만큼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이제 사자서를 보여주죠. 그러면 딱 보고 나서 그 죽은 자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비틀하고 이렇게 해갖고 저울에 달고 만약에 심장이 가벼우면 어떻게 돼요? 얘는 깨끗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보내고 심장이 뭐냐면 무거우면 얘는 더럽게 산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시리스의 동생이 세트인데 이 세트에서 죽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오시리스 아내 이시스, 그러니까 동생이자 아내인 거야. 근친혼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근친혼이 좀 있었어 왕실간에. 하여튼 그 이시스라는 이시스가 이제 전국도 헤매면서 오시리스의 사지와 몸을 찾아서 그 생명을 부활시키죠. 그래서 이 신화는 죽음과 부활, 농산물을 포함한 식물의 성장과 고사를 이제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인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항상 그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 그 범람 뒤에 이제 유기물이 쫙 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또 생명 걷어가지고 또 범람하면 파괴가 돼가지고 또 유기물이 쫙 깔리죠. 그렇게 순환적이야. 그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 인생이라는 것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오시리스가 심판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가고 또 한생을 할 수 있어. 카라는 이제 영혼이 들어와서 그때 미다를 항상 만들어둬야 돼. 그 미다와 그 당시 사자에서는 이집트의 어떤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세적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메소포타미아인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오시리스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집트인들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 카라는 게 있어서 일단 사람의 몸을 떠나지만 파라오와 귀족들의 경우 이 영혼이 다시 시체에 들어와서 죽은 후에도 생활이 계속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위해서 거대한 피라미드가 건조되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틀려요. 피라미드가 건조된 건 고왕국 때예요. 고왕국 때고 중왕국 때부터는 이렇게 이제 미다나 사자에서 만든 이때부터 생각이 바뀐다고 했죠. 영혼 불면의 존재는 예전에는 공화국 때 누구만이야? 이집트의 이집트의 그 파워만이죠. 다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시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주면서 그 당시 피라미드 만들어주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예.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중앙국 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이제 스스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오시리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 미다도 만들고 사자에서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요거는 좀 내용이 좀 잘못된 거고. 자, 영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다가 제조되고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쿠스가 그 옆에 세워졌다. 자, 중왕국 시대 이후에는 너무나 이제 사람이 눈에 띄고 도굴이 심한 피라미드를 피하고 파라오를 이제 그 무덤을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많은데 이 로스로 부근의 왕가의 골짜기에 모시에 묻혔고 대표적인 무덤이 이제 투탕카몬이죠. 이 투탕카몬은 무덤은 거의 완성해 갖고는 많이 도굴됐어요. 그래도 그 왕가의 무덤에 왕래 무덤에 도굴됐는데 요것은 거의 소녀왕인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무덤을 발견하면서 거의 뭐냐면 보물이 그대로 있었던 거야. 유물 유적이. 근데 또 이게 뭐냐면 이게 열고 나니까 그 후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미라의 저주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종교 개혁을 볼게요. 이집트의 종교사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이집트의 종교 사상이 매우 특이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파라오가 아메호텔 4세이다. 그는 역사상 최초 이상주의 종교 개혁가로서 제의 다신교를 폐지하고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내용 쓰는 거. 태양신 아톰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태양신을 나였죠. 나. 근데 지역인 토속신 아몬과 거역사 아몬나라고 했죠. 또 아멘나라고 했죠. 이게. 예. 그 아몬나라고 있는데 요거 그러면 아몬나하고 그 아톤하고는 뭐하고 차이가 있냐? 같은 태양신인데 좀 차이가 있어. 뭐냐면 요 아몬나라는 건 인격신이에요. 인격신. 하나님이나 상제처럼 인격신이야. 인격신이 뭐야?
신이 인간과 똑같죠. 감정이 있어. 그 다른 점이 뭐예요? 전지전능한 어떤 능력과 그 영생한다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격신인데 요 아톰은 인격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이 아톰은 이제 뭐라 할까요? 태양을 그냥 단순히 모신 자연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신하지만 태양 자체가 인격이야. 하나님 예수 저기 뭐야 그 신처럼 알라나 하나님처럼. 근데 태양신은 그냥 태양 자체를 숭배하는 거야. 태양이라는 그 자연형상 있죠?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톰을 신봉하는 윤리적 일신조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다. 그리고 다신교 체제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제 이걸 이그나토라고 자기를 개명하고, 그러니까 이그나토라는 것은 그 아톰을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제 고스토를 테베에서 아마르나로 옮겨요. 그래서 이 시대 때 그 예술을 뭐라고 하냐면 아마르나 미술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의 종교 개혁은 이제 실패로 당대에 끝났고, 그의 아들 어린 왕이 즉위했는데 이 사람이 누가냐? 투탕카멘이에요. 투탕카멘. 어린 왕이 이 사람 어린 왕이 때 이제 잠깐 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예. 하여튼 나일가 요게 딱 간단히 끝나는데 좀 아쉽죠. 예. 근데 이제 사형사 총론에는 아주 이게 자세하게 이제 적혀져 있어. 그래갖고 이제 좀 볼게요. 사형사 총론 내용을. 여긴가? 네. 투탕카멘이 잠깐만요.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 있네. 종교개혁. 자, 종교개혁 보면 다신교 혹은 범신교를 믿는 이집트는 BC 14세기 중반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대내적인 위기와 외부 위협, 특히 시타이트 위협이 고조됐을 때다. 이게 배경이에요. 예. 아메호테 4세는 왕비 네페르티티인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네페르티티 왕비가 있죠. 이 왕비상 자체가 아마르나 미술의 어떤 대표적인 예술작품으로서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은미치의 카페가 있어요. 국영수, 은미치 카페가 있어요. 은미치 카페. 거기 가서 이제 물어봤는데, 얘네들도 아마누나 미술에 대해서 상당히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누나 미술이 나왔다고 하니까 되게 놀라더라고. 그런 것도 배우냐고. 우리도 배우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페르티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종교제도를 바꾸려고 했다. 저는 태양신 아템의 그러니까 아템이지만 아템이나 아톰이나 똑같아요. 요건 이집트 발음이고 이거는 뭐야?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제 아테네 신의 삶의 근원인 모든 존재는 태양의 빛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신이라고 했다. 그래서 과거의 신앙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똑같은 태양신이지만 이건 그냥 태양 자체를 숭배하는 거고 과거의 태양신 아몬을 안 하는지 그런 사람들은 뭐죠? 인격화된 태양신이죠. 자, 그래서 아메호테 4세는 자신의 이름을 아케나텐 그래서 아텐 신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영어식으로는 이그나톤이라고 하죠. 자, 아케나톤은 그 예로부터 이제 숭배되어 오는 신들을 가짜로 선포하고 숭배를 금지했다. 신전이 파괴되었으며 사제들을 쫓겨났다.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미술 양식, 아까 아마르나 미술 양식이 아테네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창출됐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아메르나 혁명이 난다. 왜냐면 그 당시에 수도가 어디였죠? 아메르나였죠. 아메르나. 네. 이때 종교개혁의 시도를 두고 현대학자들이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아케나트의 위대성을 부각시켜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가정이라는 산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주가 이제 3번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주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온 건 없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가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아메호테 종교 내용을 좀 볼게요. 아메호테 종교개혁의 현대적 평가는 유일신이었던 아텐 숭배에 왔다는 정통적인 견해다. 이에 따라 만일 출애굽기에 따르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 구약성경에 있죠. 출애굽의 의미가 뭐예요? 애굽은 뭐죠? 이집트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유대인들 끌고 와가지고 그 이집트 탈출하는 걸 출애굽기를 이제 해서 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이제 BC 13세기 때 발생 역사의 사건을 볼 때 초기 이슬람의 유일신 개념이 19세기 왕조였던 세티 1세나 남세스 2세 때 궁중을 고용받은 모세가 아게나트의 종교개혁 영향을 받은 결과다.
유신 사상이. 그러나 기독한 상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견해의 신비성이 없어 보인다. 아메호테는 아테네 최고 신을 숭배했지만 이집트는 파라오에 대한 경신적인 숭배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최고 신을 숭배한 건 했지만 동시에 또 파라오도 또 숭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유일신 신학이라고 좀 보기 힘들다. 그래서 아케나트의 의도는 종교 제도가 진정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선포함으로써 단지 옛 종교 속에 뿌리었던 엄격한 정통주의를 배격하고 고대 동방부터 얼려있는 세계화 움직임. 그래서 이제 세계화 움직임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일신교적인 어떤 것을 받아들여갖고, 그러니까 완전한 일신교는 아니에요. 그걸 이제 파라오 숭배와 또 연결시켜서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들 이제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게나토의 위대성을 부각시킨 건 아마 요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신교적인 어떤 모습들을 부각시켜갖고 완전하진 않지만 자기와 일신교적 그 아톤신을 성을 연결시켜가지고 자신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나간 거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문화적 가정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 분위기가 일신교적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또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런 건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거와 유추시켜 볼 때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를 해서 아케나토는 종교개혁을 상징했다 해서 이제 새 수도를 건설했다. 수도를 테베에서 세운 도시 아케탄테. 그래서 지금은 아메르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름이 아케탄테고 아메르나는 이제 지금 이름이죠. 예. 그래서 텔이라고 부르는 거는 텔 있죠, 텔. 텔이라고 부르는 거는 지금 존재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텔이라는 것은 고대 유적지 있죠. 유적지 층들을 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메르나 유적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메나라고 하죠. 그냥 아케타타보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거대한 신전을 이제 세워 아테를 숭배했다. 종교를 반영한 이 시기의 미술을 이 아메나 미술의 특징이 사실과 추상을 조합한 공화국과 달리 철저한 사실주의에 추구해야 돼. 리얼리즘.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레파르티티의 그 왕비의 모습도 아주 리얼리즘하고 추구하죠. 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적인 모습이야. 네. 그래서 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아메호테 4세의 모습도 완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예전처럼 막 파워처럼 이렇게 신처럼 이렇게 묘사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조각가들은 아케나테의 모습 그 자체를 모사하고 있는 친근감이 있고 그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표현했다. 있는 그대로 모습을 했다. 그러나 이제 아케나테의 일신주의 종교개혁 실패로 갔다. 왜냐하면 일신주의 종교는 이집트의 과거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는 주로 뭘 믿었어요? 다신교를 믿었죠. 그러니까 일신교 체제가 맞지 않다는 거야. 새로운 일신교에 대한 강신은 예로부터 정통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하여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종교 역시 사라졌고 그 다음에 그의 사위이며 후계자인 투탕카멘은 아몬 나신앙의 정통신앙을 회복했다. 사위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요. 자기 딸하고 결혼했어. 아들이 자기가 딸하고 결혼했어. 이게 뭐 개족보야? 이게 무슨 말이죠? 사위여서 자기 아들이야.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건? 자기 친동생하고 결혼했다는 거야. 네. 이때는 되게 많아, 그렇게. 클레오파트라도 자기 친동생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왜 근친혼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피를 이렇게 다른 거와 연결하면 신성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자기 가족끼리, 일가친족끼리 결혼해서 자기 어떤 파라오의 신성성을 유지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본래 아몬이라는 신은 따로 존재했죠. 근데 나중에 테베가 되면서 아몬과 나가 뭐냐면 결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아몬나를 숭배했다. 그래서 투텐카와 아텐신 숭배에 가서 모든 자체를 처치 지워보려고 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그나트 종교개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아메오테너도 오고 이그나트도 오고 뭐 아켄 있고 그 뭐냐면 아톰 있고 명칭에서 혼란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영어식 발음과 그 다음에 그 당시 현지어 발음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번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죠? 예, 일단은 예, 한 10년 뒤에 나오겠네요, 그냥.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나일강의 홍수와 의해 유존하는 강계노골 필요와 자극으로 천문학과 측량술이 발달됐고 산수와 기하학도 발달했다. 자,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이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한 것을 관찰하고 태양력을 제정했는데 이 태양력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쳤죠? 너마에도 미쳤죠. 이걸 율리오스 역이죠. 네, 율리오스 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1년에 365일을 잡고 1일을 30일 나눠서 12개월 나누고 남는 5일은 축제일로 했다. 그래서 요때 5일은 윤달인 것 같은데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노마에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2월달에 뒀다는데 그 예전에 한번 제가 그걸 봤거든요. 한번 왜 2월달에 뒀는지 잊어먹었어. 하여튼 노마에서 그 윤달을 2월달에 뒀다고 해요. 그래갖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자, 하여튼 한편 기하학의 발달하고 거대하고 어려운 피라미드 건축과 밀접한 관련돼 있다. 기하학 발달은 이집트의 의술 또한 마술적 요소가 다분히 포함하면서 병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을 입각하여 당시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자, 이집트는 신성 문자로 알려진 그림 문자가 주로 사용했고 이는 행서체 또는 초서체라고 한다. 신성 문자가 쓰고 또 신성 문자를 좀 약간 간략하게 쓴 게 있어요. 그걸 데모틱 민중문자라고 했거든요. 신성문자와 민중문자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예전에 이게 해석이 안 됐어. 근데 뭐 때문에 해석됐냐면 잠깐 여기 보면 이게 쭉 있는데 로젠트 스톤이 있어. 로젠트 비면 로젠타 스톤. 이건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교과서에 나와있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집트 고대 문화를 알려준 자료는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다. 여러 왕대의 역사를 기록을 감직한 피라미드, 크고 작은 무덤 속의 그림, 공예품, 파피루스 문서와 로제타 비문 이런 것들 이집트 역사에서 이집트 역사 우리에게 전해주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때 영국군과 교전 중에 프랑스 장교 부사도가 라시드 근처에 포대 건설 공작을 하다 험한 덩어리를 파헤쳤다. 이때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왜 갔어요? 영국을 견제하려고 한 거죠. 예. 근데 이 나폴레옹이 그 어릴 때부터 고대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갈 때 자기만 간 게 아니라 그것도 프랑스 고고학자들 다 끌고 온 거야. 그러고 이제 해서 이제 그때 발견된 것이 로제트 비문인데 길이가 이제 1.2m, 너비가 7.30mm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께가 뭐 34cm 요 정도 이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큰 비석에 여기에 보면 그림 문자 데모스 그리스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문자는 이제 앞에는 신성 문자를 얘기해요. 신성 문자. 데모스는 이 신성 문자를 이제 좀 갖춰가지고 좀 약간 대중들이 약간 쓸 수 있는 이런 문자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가 그 옆에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고대 그리스죠. 일단 고대 그리스어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위에는 신성 문자고 데모스어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잘 보니까 이걸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고대 그리스어에서 클레오파트라라는 말이 나와요.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예. 근데 요 똑같은 말이 이제 여기는 클레오파트라라는 말이 또 고대 그리스어 같이 기록돼 있어요. 데모스 문자에. 여기도 똑같이 클레오파트라가 나와 있어. 똑같은 문자가. 그러면 요게 고대 그리스어가 이제 요게 문자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문자, 이 문자가 뭐냐면 동일하다는 거는 신성 문자 데모스어나 고대 그리스가 동일한 말들을 뭘로 할까? 번역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고대 그리스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언어를 바탕으로 뭘 유추할 수 있죠? 데모스하고 신성 문자를 말을 문법 구조나 뭐 언어나 단어나 뜻을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해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석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봐도 사전도 만들고 문법 구조도 이제 하니까 다른 데도 적용돼 가지고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 역사가 이런 이제 로제타 비석을 통해서 해독을 통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사회 가치가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하여튼 로제타 비석은 1802년에 프랑스와의 조약 제14항에 따라서 영국에 기속되어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었고 그 후 프랑스 학자 쌍폴리옹이 1822년 그림 문자를 해독을 함으로써 고대 이집트 영국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했고요. 그림 문자 해독은 19세기 때 이집트학을 성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넘어가서 자,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변에 이제 파피루스가 있죠?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이제 만들었다.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죠? 페이퍼라는 그 어원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4 용지 그 크기도 예전 파피루스 그 용지 크기하고 동일해요. 자, 파피루스 만든 종이에 갈대 펜과 유연으로 만든 잉크를 사용해 기록했다. 자, 이러한 이제 파피루스 기록된 문학 작품으로서 현재까지 전해져 나온 것은 별로 많지 않지만 이집트 문학의 어떤 시, 단편 소설, 역사 등이 이제 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 이집트 예술은 피라미드, 스핑크스, 신전 등 거대함을 자랑하는 건축물로서 신전의 벽화와 각종 장식, 대소의 조각, 섬세한 솜씨를 보여주는 금은 보석 같은 세공품들이 매우 다양하다. 자, 이집트 예술은 이미 이루어진 양식이나 틀에 정통적으로 답습한 것 경향이 강했으나 그런데도 그들의 예술적 감각이 범상치 않았던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판에 박은 듯한 이집트 예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은 아까 보시면 무슨 시대였죠? 아마르나 미술 시대였고 이는 종교개혁을 시도한 이그나트 시대의 예술로서 정통 양식이나 틀을 깨고 생동감 있고 사실주의에 입각한 자율주의 경영의 예술이다. 그래서 이그나트 왕비였던 레파티티의 두상은 아마르나 예술의 대표적인 걸작의 하나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집트 역사를 이제 한번 봤고요. 좀 쉬었다가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갈게요. 예.